잘자쌤의 무서운 옛날 이야기. 오늘은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옛날 이야기 버전으로 다시 써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며 이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가 본 것.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추운 겨울날에 한날 한시에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관아에 신고하고 수많은 포주들과 함께 인근 마을이나 산속 깊은 곳까지 몇 달을 찾아다녔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손들은 그렇게 모두 모여서 두 분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직 나이가 4~5살밖에 되지 않던 손자 손녀들은 철없이 그 집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는 할아버지 집에 처음 온지라 이것저것 신기해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눈을 판 사이에 이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 마당 옆에 있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한 것을 다행히 삼촌들이 발견하고 황급히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인서가, 우물은 위험하니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 어른들이 그런 막내 손자를 타일렀습니다. 울상을 지은 이 막내 손자는 어머니에게 와서는 이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우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 말했잖니. 우물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자 막내 손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우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걸까요? 춤추는 딸. 옛날 어느 마을에 그 마을 장터의 무대에서 춤을 추는 소화라는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소화의 춤은 아주 아름다워서 주변 마을에서도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마을에 더 춤을 잘 추는 여인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춤을 보러 가느라 더 이상 소화의 춤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소화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춤을 보러 오지 않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춤을 연습해도 그 옆마을의 여인보다 더 춤을 잘 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의 신기라도 빌려서 그 여인을 춤으로 이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옆마을 여인보다 춤을 더 잘 출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소아의 말에 무당은 소아에게 웬 머리끈을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춤을 추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너무 자주 쓰면 큰일이 날 것이니 조심하거라. 그렇게 무당에게
머리끈을 받아온 소화는 그날부터 그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무대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전에 추던 춤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춤은 못 보던 춤이 아닌가? 저런 춤이 있었다니?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나. 사람들은 소아의 춤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아의 새 춤을 보기 위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머리끈을 묶고 새 춤을 출수록 소아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눈빛이 흐리멍텅하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새로운 춤을 출 때만 되면 신기하게 생기가 돌아 화려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집에서도 갑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 밤낮 없이 방에서 그 새로운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소아의 가족들은 소아가 너무나 춤 연습을 열심히 하여 그리 된 것이라 생각하며 보약을 지어 먹이고 좋은 음식들을 먹이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다가 소아가 춤을 추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곳에 사람들이 많으니 저기 사람들에게 시주를 좀 받아봐야겠구나. 스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소아가 추는 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아의 집으로 그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스님께서 이 늦은 저녁에 어쩐 일이십니까? 소아의 어머니가 묻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따님이 추는 춤을 보았습니다. 헌데 아무래도 따님께서 더 이상 그 춤을 추었다가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스님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그러자 스님은 품 안에서 부적을 한 장 꺼내더니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을 손에 들고 따님이 춤을 추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그 부적을 어머니에게 건네주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스님이네. 어머니는 스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늦은 때였기에 어머니는 부적을 품에 넣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약을 해먹이고 고기를 먹이면 나아질 것만 같았던 소아는 날이 갈수록 더 야유어 갔고 상태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약해져서 자리에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소아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소아가 밤만 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에서 한참 춤을 추다가 다시 쓰러져 누워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그제서야 일전에 스님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부적을 어디에 뒀지?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부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적은 버리지 않고 서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말대로 밤중에 딸의 방 앞에서 딸이 춤을 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혼자 일어나 춤을 추는 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적을 손에 꼭 쥐고 딸의 방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 문틈으로 딸의 모습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경악하였습니다. 방 안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머리끈으로 묶은 딸의 머리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며 춤을 추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벌컥 열고 춤추는 딸에게 달려들어 딸의 묶인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내 인연! 그러자 딸을 잡고 흔들던 귀신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어머니를 막 해치려던 그때 어머니의 품에 있던 부적이 환한 빛을 내며 품속에서 나와 활활 불타오르더니 그 귀신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으악!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소아는 그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없게 되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경고. 해동이라는 아이가 서당에서 늦게까지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동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서당에서 집까지는 숲을 지나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어둡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늦게까지 글 공부를 하였나 보네. 오늘따라 유독 길이 어둡구나. 한참 숲을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하고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거나 내려다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길을 잘못 든 걸까? 왜 이렇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한참을 걸어간 해동이는 다리가 아파서 잠시 나무 아래 앉아서 쉬었습니다. 너무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해동이는 그대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해동이의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해동아, 해동아, 더 가지 말고 어서 서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서 돌아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동이는 할아버지를 부르다가 금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해동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다. 서당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앞에 다행히 해동이를 마중 나와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걱정돼서 나와주셨군요. 해동이는 마침 무서웠는데 아버지를 보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으니 다행히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동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해동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애비로 보이느냐?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해동이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뽑기.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나 가난하여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림이 나아지질 않는 거야? 너무나 가난했기에 혼인을 올릴 생각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던 농부는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집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겠구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집에서 농부는 외롭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제 몸도 성치 않으니 농사마저 지을 수 없게 되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검은 도포를 입은 키 큰 사내가 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농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형편도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괜히 있다가 병을 옮을 수 있으니 갈 길을 가시지요. 그러자 검은 도포의 사내는 갑자기 농부 앞에다 검게 칠해진 나무 상자를 내어놓았습니다. 나와 재미있는 놀이를 좀 해주겠소. 갑자기 이상한 제안에 농부는 갸우뚱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놀이를 하자는 것이오. 보다시피 나는 병이 들어 숟가락 들 힘조차 없소. 장난하지 마시고 어서 가시오. 그러자 검은 도포의 사내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주 간단한 놀이니까. 그리고 이 놀이에 참여만 해주어도 내가 만냥을 드리겠소. 순간 농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만냥? 아니, 그냥 참여만 해도 그 많은 돈을 준다니. 그 놀인 도대체 무슨 놀이요? 검은 도포의 사내는 상자의 윗부분을 농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간단하오. 여기 상자의 구멍에 손을 넣고 안에 있는 종이들 중에 하나만 뽑으시오. 그거면 돼요. 아니, 정말 그거면 됩니까? 무슨 종이길래 뽑으면 만냥이나 준답니까? 그러자 검은 도포의 사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오. 대신 당신이 뽑은 종이에는 마을의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단지 그 사람이 죽을 뿐이오. 물론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것이오. 아니, 뭐라고요? 사람이 죽는다고? 장난하오? 농부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검은 도포의 사내가 갑자기 농부의 앞에 커다란 자루를 툭 하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농부가 보니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엽전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만냥이구나. 이게 이만큼이 만냥이구나. 처음 보는 돈의 액수에 농부가 놀라하고 있었는데 검은 도포의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그건 고작 1000냥이 든 자루요. 당신이 종이를 뽑으면 그 1000냥을 먼저 줄 것이고 내일 그 종이에 사람이 죽고 난 뒤 그 10배를 가져다 줄 것이요. 아니, 이만큼도 1000냥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농부는 순간 그 자루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그 안의 엽전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 농부를 보며 검은 도포의 사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이만 하나 뽑아주면 되는데 그대는 그 종이에 누가 적혀 있는지도 평생 알 수 없을 거요. 농부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뽑을까? 이대로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냥이면 병도 치료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내가 지금 누굴 걱정해? 뽑겠소. 고민을 거듭하던 농부는 결국 종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도포의 사내는 농부에게 먼저 1000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야, 1000냥이라니. 내일이면 만냥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농부는 그날 밤 1000냥이 든 자루를 꼭 끌어안고 실실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날 검은 도포의 사내가 수레에 수많은 엽전이 든 자루들을 끌고 농부의 집에 왔습니다. 자, 여기 만냥을 가져왔소. 농부는 그 만냥을 보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오. 정말로 어제 내가 뽑은 종이에 적힌 누군가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검은 도포의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어젯밤 이 마을에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소. 이럴 수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인가? 순간 농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만냥의 돈을 보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게 다 뭐가 중요한가? 누군가는 뽑았겠지.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구만. 농부는 좋아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검은 도포의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소? 물어보시오. 이제 그 상자는 어찌하는 것이오? 그러자 검은 도포의 사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 마을 누군가에게 또 가지고 갈 것입니다. 순간 농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엽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농부를 두고 검은 도포의 사내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는 외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한 외로운 농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좀 하시오.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밤이 깊어 이 선비가 주막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하룻밤 묵어 가려는데 방이 있소? 아이고, 방이야 있지요. 저기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다요. 단돈 한 푼입니다. 아니, 방값이 그리 싸단 말이오? 호호호, 선비님께서 잘생기시어 깎아드렸습니다요. 하하, 고맙소. 그렇게 주모의 안내를 받고 이 선비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니 웬 사내 둘이 이미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싼 값이라 해도 방에 이리 손님을 여럿 받는단 말인가. 거참. 선비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방을 쓰게 되어 기분이 언짢았으나 주막에선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 비바람치는 날 다른 주막을 찾으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에라이, 어차피 하룻밤 돈도 부족한데 눈만 붙이고 떠날 거 그냥 참아야겠구나. 선비는 그렇게 빈자리를 찾아 누웠습니다. 잠시 후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두 사내가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참고 그냥 자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선비는 계속 잠을 청하려 하였지만 속닥속닥 속닥속닥이는 소리가 도무지 귀에 거슬려서 오던 잠도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선비는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조용히 좀 해주시오. 그러자 떠들던 두 사내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참. 선비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들었나? 아직일세. 또 그 두 사내가 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좀 하시오. 선비가 다시 말하자 두 사내는 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선비가 잠이 들라치면 또다시 두 사내는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들었나? 아직일세. 큰일이네. 곧 새벽닭이 울 텐데 왜 안 잔단 말인가? 선비는 결국 또 잠이 깼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조용히 좀 하시오. 선비는 다시 소리를 높여 말했고 두 사내는 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비가 잠들까 싶으면 두 사내가 떠들기 시작했고 선비는 결국 잠이 들락 말락 하다가 간신히 새벽닭이 울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늦잠을 자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내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런 몹쓸 사람들 같으니. 선비는 투덜대며 방을 나갔습니다. 주모, 어딨소? 내 주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귀한 시간을 버렸으니 국밥이라도 맛있게 말아줘야겠소. 선비는 주모를 계속 불렀지만 어째 선비의 부름에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선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막을 둘러보려는데 문 밖에서 웬 노인이 선비를 이상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장 거기서 나오시오.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요? 갑자기 주막에서 나오라는 노인의 말에 선비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노인장?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당장 나오라니까. 선비가 주막에서 나올 생각을 안자 그 노인이 선비의 손목을 잡고 문 밖으로 끌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아무리 연로하신 분이라도 어찌 이리 막무가내시란 말이오? 선비가 화를 내자 노인장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이곳 사람이 아닌가 보구려. 여기 이 주막에 사흘 전에 강도가 들어 추모도 죽고 묵고 있던 사내도 둘이나 죽었단 말이오. 괜히 거기 있다간 귀신 붙으니 당장 나오시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는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달려 그 마을을 급히 떠나버렸습니다. 손금. 예로부터 손금에는 사람의 생명선이 있어서 저승사자가 그 생명선을 보고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손금보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과 손녀들까지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손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빨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찌 자꾸 딸만 나올꼬.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손자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며느라. 아유, 아들이라니.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할아버지는 손자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의 손금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생명선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생명선이 이리 짧은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아니,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내 손자라니.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손자의 생명선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친분이 있었던 금강산의 아주 유명한 도사에게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도사님, 부탁입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아이인데 생명선이 이리 짧으니 도사님께서 생명선을 늘려주십시오. 백발이 무성한 도사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허허, 어찌 손자의 명줄이 이리 짧게 태어났단 말인가. 올해를 넘기기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보게 어쩌겠는가.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 있는 법이네. 그것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러자 할아버지가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 그 천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
부디 이 아이의 생명줄을 늘려주십시오. 지난번에 내 부탁을 한 가지 꼭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고 보니 이 금강산의 도사는 오랜 옛날 금강산에 들어온 구미호를 잡을 때 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이 할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부탁을 하면 꼭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도사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이보게, 약속을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네. 나 또한 천기를 받드는 도사인데 어찌 그런 내가 천기를 거역할 수 있겠는가? 도사가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며칠을 도사에게 찾아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마 그대 성격에는 내가 들어줄 때까지 나를 쫓아다니겠다 하겠지. 알겠다네. 약속을 한 것도 있으니 나도 모르겠구나. 이보게, 자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르네. 결국 이 금강산의 도사는 손자의 생명선을 길게 늘려주는 도수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자의 생명선이 쑥 하고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네. 저승사자들에게 언제 들킬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할 걸세. 이 부적을 손자가 꼭 지니고 있게 하게나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부적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사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사에게 연거푸 절을 하고는 손자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나에게 고마워야 할 일인지 모르겠구나. 큰일이로구나. 큰일이야.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떠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금강산의 도사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자는 올해를 건강하게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첫째 손녀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더니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손녀가, 그 다음 해에는 셋째 손녀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해에는 며느리가 죽고 뒤이어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왁자지껄하던 대가족이 불과 몇 년 만에 이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족들이 연거푸 죽어나가자 이것이 손자의 생명선 연장과 관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나에게 천벌이 올 것이라 생각했건만 어찌 가족들에게... 할아버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침 금강산의 도사가 할아버지의 집에 우환이 계속된다는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보게나, 자네 그런 짓을 벌이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금강산의 도사의 등도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아니, 도사님의 등은 왜 그리 된 것입니까? 나 또한 천기를 거스르는 도수를 부렸으니 이리 천벌을 받은 걸세. 나는 그래도 살아있지만 자네 아들 며느리와 손녀들은 무슨 죄인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집 주변이 어두컴컴해지더니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들이 할아버지 집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를 눈치챈 금강산의 도사는 품에서
이전에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부적과 같은 것을 2장 꺼내어 할아버지에게 들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문으로 들어와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분명 이곳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 것인지. 내가 자네를 믿고 맡겨놨더니만 계속 엉뚱한 사람만 데려오더니 이번에는 일이 허탕까지 치게 만드는 것인가? 이래서 아랫사람을 잘 둬야 말년이 편한 법인데 어찌 일이 복이 없을꼬. 고참으로 보이는 저승사자가 가슴을 탕탕 치며 한탄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분명 이 집에 데려올 사람이 있다 하셨고 제가 이 집 사람들 손금을 빠짐없이 다 보고 염라대왕께서 시키신 대로 이 집에서 가장 그 선이 짧은 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갈 때마다 자꾸만 염라대왕께서 아니라 하시니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무래도 이상하네. 우리가 데려갈 자가 뭔가 이상한 술수를 부리고 숨어있는 듯하군. 자꾸 이래서는 제대로 된 일을 염라대왕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 아무래도 이 집을 통째로 저승불로 태워 그 죄를 가져가야겠군. 고참으로 보이는 저승사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손에서 시퍼런 불길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손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막 이 저승사자가 그 불길로 사랑채를 태워버리려고 할 때 안 돼!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부적을 내던지고 저승사자의 발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승사자는 할아버지를 보고는 내뿜던 불길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오호라, 이 고얀 것 여기에 숨어 있었구만. 어서 저 영감의 손금을 확인해 보라.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가마솥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장작에 양 손바닥을 모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으악! 할아버지의 손은 삽시간에 까맣게 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겐가? 우리를 보고 너무 놀라서 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저러면 가서 어서 손금을 확인해봐. 부하 저승사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가마솥에서 억지로 빼어 손금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미 손금을 볼 수 없게 손이 다 상해버린 뒤였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손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허허, 그런 것인가. 갑자기 고참 저승사자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고는 눈에서 시퍼런 빛을 뿜어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말했습니다. 이 노인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자 부하 저승사자는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보통 이렇게 손이 상해 그 손금을 잘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곤 합니다. 이 집안에는 이 노인뿐이니 염라대왕님이 데려오라는 자가 이자인 듯 합니다. 그렇게 부하 저승사자는 할아버지를 저승줄로 묶어서 집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승사자들이 떠나나 싶었는데 부하의 뒤를 따라 막 집 문을 나서던 고참 저승사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금강산 도사가 부적을 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곳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노인의 마음이 가상하여 이렇게 그냥 물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저 아이는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잘 단속하거라. 그 나이 먹고 성치 못한 몸으로 갓난쟁이를 돌보게 되었으니 차라리 너보다 저승가는 이 노인이 훨씬 낫겠구나. 그것 또한 천기를 거스른 너의 업본이라. 저승사자는 그 말을 남기고는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금강산의 도사는 그제서야 부적을 던지고 사랑채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3살 박이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적을 가슴에 품은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허허,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어찌. 금강산의 도사는 그렇게 한탄하며 그 손자를 안아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도사는 아이와 함께 금강산에서 살며 다시는 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비를 쫓아오는 무서운 남자. 한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폭풍 우 몰아치는 밤, 혼자 말을 몰아서 외딴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선비는 왠지 그날따라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선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그 마을에 최근 양반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기에 더욱 찝찝했습니다. 아, 이거 참, 오늘따라 산내 대장부 가는 길이 영 무섭구만. 노래나 불러볼까? 닐일이야. 선비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선비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거.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어딘가에서 먹을 것 좀 얻어서 가야겠다. 그렇게 선비는 인적 없는 길가에서 한 외딴 집을 발견했습니다. 선비는 그 집 앞에 잠시 말을 세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선비가 문 앞에서 사람을 부르자 웬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선비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그 사내가 한 손에는 시뻘겋게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뒷걸음질을 치자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칼 때문에 그러시오. 그러지 말고 들어오시오. 비도 많이 오는데. 아니요. 괜찮소. 그렇게 선비는 뒤돌아서 세워놓은 말에 급히 올라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혹시나 하여 뒤를 보니 이 험상궂은 사내가 칼을 들고 선비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란 말이야. 선비는 너무나 깜짝 놀라 더 빨리 말을 몰았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선비를 보며 그 험상궂은 사내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말 밑에
여인이 매달려 가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선비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함께 사는 한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 가장 어른이신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가족들은 할머니를 모신 관을 묻기 위해 양지 바른 산으로 관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자리에 도착하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야, 여기 물이 새어 나오는데. 땅을 파던 아들이 갑자기 땅 속에서 물이 나오자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다른 쪽을 파보아요. 가족들은 그 구덩이 옆자리에 다시 구덩이를 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데 이번에는 뱀이며 구더기들이 구덩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터가 좋지 못하니 다른 곳을 찾아 묻는 게 어떻겠나. 자꾸만 무덤 옆에 다른 구덩이를 파는 것은 좋지 않네. 장례를 도와주던 이웃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이곳이 좋은 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다른 곳을 찾기에는 무리입니다. 옆을 파보겠습니다. 한참을 옆에 새 구덩이를 파보니 이번에는 흙이 고르고 좋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 옆에 다시 구덩이를 판 뒤에야 할머니를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관을 묻고 며칠 후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녀가 자던 중에 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녀는 반가워서 할머니에게 가서 안기려고 하였는데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꿈속에는 할머니가 음산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세히 들어보니 비었다,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갑자기 일어난 딸을 보며 곁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꿈에 나왔는데 자꾸만 비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무척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딸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딸.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지? 그렇게 무서워하는 딸을 어머니는 잘 달래어 다시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이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왠지 꿈 생각이 나서 불안했습니다. 삼촌,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요.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러자 삼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어디 이 삼촌이 고기 잡는 게 하루 이틀이냐? 삼촌이 고기를 많이 잡아다 장에 팔아서 맛있는 것 많이 사올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는 삼촌은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녀석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도련님이 또 주막에서 한잔하고 오시나 봐요. 그렇게 가족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삼촌을 걱정하고 있을 그때 포졸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포졸들은 슬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만 삼촌이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은 다시 삼촌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손녀는 또다시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그저 피었다, 아직 피었어 라고 중얼거리더니 슬픈 얼굴을 하시고는 또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손녀는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꿈 이야기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또다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남동생을 잃은 고모는 집에 있기 싫다며 시장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고모가 손녀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꿈이 이상해서 손녀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에 간 고모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집에서는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은 다시 선산에 가서 고모의 관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전에 할머니의 장례를 도와주었던 이웃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 뭐라 하였는가. 결국 할머니 무덤 옆에 구덩이를 2개 파놨으니 그 빈자리를 이리 채우게 된 것이라네. 할아버지의 말처럼 삼촌과 고모의 죽음을 끝으로 더 이상 누군가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